33번은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 의무자 틀린 거. 공부상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인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종중소유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종중 틀렸죠. 종중이 아니라 신고 안 했으니까 몰라.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다음 상속이 개시된 토지하면 토지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사망했으면 상속받는 사람들 앞으로 자기 앞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상속 등기도 안 했어요. 그럼 누구누구가 실제로 등기는 안 했지만 실제로 상속받았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안 했어요. 이런 신고는 누가 해야 되느냐? 주된 상속자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맞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신고를 하라 이 얘기죠. 이해가시죠? 예. 다음 참고로 주된 상속자면 민법상 지분이 가장 높은 자예요. 그러면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 연장자 순으로 결정을 하죠.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정비사업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되돌려주지 않고 공사비 대가로 받은 거 채비지, 보류지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는 아니지만 사업시행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맞습니다. 채비지, 보류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다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파산 선고 받은 후에 그 파산이 파산재단에서 파산이 종결될 때까지 공부상 소유자 파산 선고 받은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맞죠? 여러분 공부상 소유자 얘는 파산 선고 받았으니까 납부할 능력이 없어. 그런데도 얘를 납세 의무자로 해놔야 나중에 이 부동산 공매 처분할 거 아닙니까? 그럼 매각대금에서 당해세인 재산세나 종부세 먼저 받아올 수 있죠.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당해세니까 납부할 능력이 없어도 뭘로 하겠다? 일단은 납세 의무자를 공부상 소유자로 하겠다. 맞고요.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연부로 계약 2년 이상 대금을 나눠서 지급하는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매매대금이 연부금이 끝나기 전에 사용권을 먼저 넘겨받은 걸 무상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을 연부계약 체결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소유자는 국가로 되어 있어도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산세 물납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물납이 가능한 조세는 재산세하고 참고로 상속세만 물납이 되죠. 그럼 물납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모아라 초과해야 돼. 초과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뭘로 부동산에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하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얘기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맞고요. 다음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불허가 통지받은 납세 의무자가 자 신청이 들어왔는데 관리하거나 처분하기가 어렵다. 불합리한 재산은 물납을 거부해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한테 물납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결정해서 통지해 주거든요. 이때 이건 물납이 안 돼. 이렇게 통지를 받았잖아요. 그럼 납세 의무자는 그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관할구역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을 해서 다시 한번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납세 의무자가 불허가 통지 허가가 안 된다고 통지를 받았으면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부동산으로 뭐하라 변경을 해서 신청을 하면 허가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 금액은 가격은 뭘로 하느냐
과세 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를 하는 날, 시가로 계산해요. 언제 날짜? 6월 1일. 그래서 부동산 가액은 물납 허가하는 날, 그게 아니라 뭐예요? 틀렸죠. 허가하는 날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 현재의 뭘로? 시가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거 그러면 기억 니은이요. 기억 니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5번. 지방세 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특별시 지역의 국토의 이용 및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주거지역이에요. 여러분, 자, 도시지역 안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있으면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서 지금 주거지역에 뭐가 있어요? 공장이 있다. 그러면 있을 장소가 아니야. 그죠? 그래서 농지하고 목장용지는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있으면 되고 주거지역에는 주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거지역에 지금 뭐가 있어? 공장, 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면 세율은 과세 표준세율은 초과 누진세율이다. 틀렸죠. 여러분, 일반 건축물 있죠. 일반 건축물은 1000분의 2.5예요. 그런데 주거지역의 공장 건축물은 2배예요. 1000분의 얼마? 5. 누진세율이 아니라 비례세율이에요. 비례세율 1000분의 얼마? 5. 1000분의 5. 주거지역의 공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1000분의 2.5가 아니라 1000분의 5 비례세율로 되어 있다. 틀렸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갖춰서 15일 이내에 뭐하라? 신고하라 받습니다. 요거요, 여러분이 혼동할 수 있어요. 아니, 신탁재산은 납세 의무자가 맡긴 사람 위탁자니까 위탁자가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수탁자예요. 수탁자는요, 자기 이름으로 원래 고유재산도 있고 고객이 맡겨놓은 신탁재산도 자기 앞으로 등기돼서 그거 신고 안 하면요, 수탁자 개인 재산으로 보고 다 합쳐서 재산세,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수탁자는 신고해야 돼.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뭐라고? 내 이름으로 등기된 것 중에서 요거는 내 고유재산이고 요거는 신탁재산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수탁자가라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맞고요.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달라. 이 얘기는 주택의 건물은 갑, 토지는 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도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과세 표준을 계산하고 거기에다가 세율을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율을 뭐할 때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과세 표준, 소유자별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각각 세율 틀렸지. 어디서 틀렸어요?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합쳐. 그래서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쳐서 과세표준 계산하고 거기에 세율을 한꺼번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세금이 나오면 그걸 비율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과세표준 계산하거나 세율 적용할 때는 소유자가 달라도 토지 건물을 합산을 해서 과세표준 계산하고 세율도 한꺼번에 적용한다. 그죠? 틀렸고, 다음. 주택의 재산세로 해당 연도 부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은요, 토지 건물 합산을 해서 재산세가 나오면 절반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20만 원 이하일 때는 부담이 크지 않으니까 일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는데 그게 7월 달이에요. 그래서 9월 16일부터가 아니라 뭐라고요? 7월 며칠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7월 달에 한꺼번에 고지서 발부한다. 그래서 틀렸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세 대상의 누락이나 이미 부과된 재산세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7월달, 9월달이 안 됐어도 부과할 수 있다. 그게 수시부과예요. 그래서 수시부과 징수할 수 없다. 틀렸죠.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거 그러면 몇 번이에요? 2번. 신탁재산은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됐는데 그거 신고해야 돼. 왜?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내 앞으로 수탁자인 내 앞으로 등기됐지만 이 중에는 내 고유재산도 있고 고객이 맡겨놓은 신탁재산 구분해서 따로따로 신고를 해야 합산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2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다음 36번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국내 토지 A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갑은요 2018년 6월 달에 토지를 3억에 취득하였으나 하였고 2020년 5월 15일 날 그 토지 A에 대한 자본적 지출 5천만 원을 지출했다. 그러면 얘의 취득가격은 3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취득가격에다가 자본적 지출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간 비용. 다음 그리고 을은요 2022년도 7월 1일 날 직계 존속 부모로부터 요 토지를 뭐 받아서 증여받아서 2022년도 7월 달에 그러니까 한 20일 있다가 양도를 했다 이거죠. 등기를 마쳤다. 이때 증여 당시 시가는 6억짜리다. 그리고 을은 2024년 토지 A를 갑과 을의 특수관계가 없는 병한테 10억에 양도를 하였다. 토지 A는 법령상 협의매수토는 수용된 적이 없으며 소득세법상 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등의 이월과세를 적용을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를 적용하지 않고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것보다 뭐하면 이월과세를 한 것이 더 크면 이월과세로 가는 거예요. 이월과세가 뭐죠?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증여받고 10년 안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격 가지고 양도차익 계산하고 증여자가 부담한 자본적 지출 인정해주고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이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정리하면 이거예요. 지금 거주자 누구예요? 갑이 이 부동산을 얼마 3억 주고 취득을 했었어요. 3억. 근데 이걸 가지고 있다가 누구한테 배우자인 자녀인 을한테 직계 존비속이니까 이렇게 뭐를 했다고요? 증여를 했는데 이때 증여받을 때 재산가액은 6억짜리가 됐다. 그리고 증여받고 몇 년 안에 10년 안에 타인인 누구한테 병한테 양도를 했는데 10억에 양도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죠? 자, 양도가액 얼마? 10억. 거기서 취득 당시 가격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격 얼마? 3억.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 계산하고 얘가 증여받았을 때 납부한 뭐 있으면 증여세 있으면 필요경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유기간은 이 증여자가 취득한 날 여기서부터 증여받아서 파는 날 여기서 양도했으면 여기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이거거든요. 증여자산 이월과세.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무슨 가액? 취득가액은 6억이 아니라 본인의 취득가격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의 취득 당시 가액. 그래서 얼마? 3억이죠. 3억. 틀렸고 다음 양도차익 계산할 때 갑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의 5천만 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틀렸죠. 갑이 얘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 5천만 원도 여기에 필요경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공제할 수 없다. 틀려서 공제할 수 있다. 다음 양도차익 계산할 때 을이 납부했거나 납부할 뭐가 있으면 증여세, 얘가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납부한 거 있으면 여기 필요경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맞죠? 필요경비로 들어가. 다음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할 때나 세율 적용할 때 무슨 기간? 보유기간은 을에 취득한 날이 얘가 취득한 날이 아니라 증여자 누구? 갑이죠. 갑이 뭐한 날?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하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보유기간은 갑에 취득한 날부터 을이 양도할 때까지 이렇게 보유기간으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고요. 다음 갑과 을은 여러분 양도록세는 누가? 얘가 내야 되잖아. 을이 팔았으니까. 그래서 양도록세는 을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납세 의무 진다. 틀렸다. 양도소득세는 연대납세 의무 없고 누가 내라? 증여받아서 파는 사람은 을이 내는 거예요. 을이 납세 의무자가 되죠.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몇 번? 3번이 됩니다. 예. 증여재산 2월과세. 다음 37번 국내 자산 중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거 모두 고른 거 그랬어요. 자,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를 하는 개발 제한 구역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다른 장소에 옮겨서 건물 지을 수 있는 권리 무슨 권? 이주권. 이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주권 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하면 따로따로 양도한 거랑 똑같아. 근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부동산하고 같이 합쳐서 신고했다. 그러면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다음 조합원 입주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과세 대상 맞고요. 다음 지역권 과세 대상 아닙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등기 여부 관계없이 양도하면 과세하지만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다. 지역권은 임대를 내고 얻은 소득은 임대소득으로 과세하지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하면 구체적으로 분양권이잖아요. 분양권을 양도했다.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양도한 거니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역권 빼놓고 기역, 니은, 리을, 기역, 니은, 리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8 국내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록세 설명 옳은 거. 부담부 증여 딱 나와요. 그럼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채무는 증여가 아니라 갚을 거니까 유상 매매로 보는 거죠. 그래서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기 때문에 예정 신고할 때는 증여랑 똑같이 부담부 증여 채무 부분은 일부는 증여세 일부는 양도록세 따로따로 날짜가 틀리면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증여에 관련된 건 부담부 증여 포함해서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이에요. 그래서 틀렸다. 3개월. 예. 다음 토지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거래 가격과 다르게 적었다. 이게 뭐예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했어요. 사기죠. 예,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어요. 이런 경우는 비과세 받을 것도 못 받아. 그래서 이때는 해당 자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이 있으면 거기서 요거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한 건 어떻게 여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양도록세 산출한 세액과 매매계약서 거래가액과 실거래가격 차액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과세한다고 할 때 산출세액이 세금이 1억 나왔어요. 그런데 매매계약서의 거래금액과 실거래가격에 다운계약서 작성하다 보니까 9천만 원 정도 차액이 나왔다. 그럼 둘 중에 금액이 뭐한 거? 적은 거 이거. 그러면 비과세 받아야 될 거 1억에서 9천만 원 빼고 그러면 1,000만 원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 그래서 틀렸어요. 큰 금액이 아니라 뭐 적은 금액. 금액하고 비교해서 적은 금액 이게 적잖아요. 요걸 빼라. 그거만큼은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2번은 잘 몰랐어도요. 여기 3번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시군으로 타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6개월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받지 않고 비과세된다. 이것은 여러분 1세대 1주택은 2년 보유,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건 2년 거주를 하고 양도해야 비과세 받는데 특례 규정이 있어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데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양도하는 경우 5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2년 보유, 2년 거주 안 했어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이 내용은 왜 틀렸느냐. 자, 사업상은 안 돼요. 근무상 형편으로 그리고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때 사업상 형편 안 되고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 6개월 거주가 아니라 기본 몇 년? 1년은 거주하라. 이랬을 때 비과세 받습니다. 근무상 형편 그건 되는데 사업상 형편으로 이사간다. 사업 때문에 이사가는 건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또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주택에서 몇 년은 거주하라. 1년은 최소한 거주해야 돼. 6개월 거주한 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틀렸고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손실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전세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합쳐서 더하고 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식에서 더하고 뺄 수는 없죠. 종류가 서로 다르니까. 다음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제시를 보유한 일반 주택 이렇게 주택을 2개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각각 한 개씩 소유한 한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다. 그런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규정 적용한다. 틀렸어요. 왜요? 상속받은 주택 먼저 팔면 안 돼.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 돼. 자, 기존의 주택이 있는데 여기 보실래요? 기존의 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뭐 받았어요? 상속받았네. 그래서 주택이 몇 개? 2개. 이 상태에서 상속받은 거 먼저 팔면 안 돼요.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몇 년 안에 팔아라 그런 건 없어요. 언제든지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지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안 된다. 그죠?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거주자가 2024년도 국외자산이요 외국자산을 양도한 경우 설명이 다 틀린 것. 단 거주자는 국외자산, 외국자산 양도할 때까지 우리나라에 몇 년,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한해서는 해외자산 양도한 거 과세하고 납세 의무 있어요. 자,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고 외국에서 외화 돈을 빌려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매매 차익에 환율 변동으로 발생한 환차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빼요. 왜? 환율 변동으로 발생한 이익은 양도소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그런 거 없대. 그러니까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해외자산 양도도 기본공제조에 미등기라도 해줘요. 국외자산은 등기여부 따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국외자산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다. 맞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우리나라 안에 부동산을 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양도할 때만 물가 상승률만큼 공제 혜택을 주는 거지 국외자산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국외부동산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 손실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우리나라 부동산 양도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을 더하고 뺄 수 없어요. 국내 자산은 국내 자산끼리, 국외자산은 국외자산. 그래서 공제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공제할 수 없다. 외국 양도자산 부동산 임차권의 경우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맞아요. 우리나라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에 대해서만 양도했을 때 과세 대상인데, 해외 부동산의 임차권은, 해외 부동산은 등기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의 임차권이라도 과세를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요거 맞고, 다음 국외 자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으로 한다. 맞아요. 양도할 때 당시 실거래 가격으로 한다. 다만 양도할 때 당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가 없다. 확인이 안 돼. 그럴 때는 양도하는 그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을 해서 시가로 계산할 수 있어요. 원칙은 실거래 가격. 확인되지 않으면 그때 당시 그 나라에 양도할 때 당시 시가를 반영을 해서 가격을 적용하겠다. 맞습니다. 다음 국외자산 양도할 때 거주자가 소유한 유일한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없다. 맞죠? 여러분 외국에 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 2개 가지고 있다 필요 없어. 무조건 국외는 과세야. 그럼 1세대 1주택은 대한민국 안에 우리나라에 있는 주택만 가지고 1세대 1주택, 2주택, 3주택 이런 거지, 외국 주택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세금 내야 돼. 그죠? 예, 그래서 과세 적용받을 수 없다. 비과세 받을 수 없죠. 우리나라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해봐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주택 하나 샀는데 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고 미국에서 파는 거 너 세금 내지 마. 그러면 전부 다 우리나라 돈 가지고 나가서 해외 부동산 사가지고 투자하겠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것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2번 틀렸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다음 자료로 기초로 할 때 소득세 법령상 확정신고 시 신고할 건물과 토지 B의 건물하고 토지 B의 과세 표준을 각각 계산하라. 다른 자산 양도한 거 없죠. 그리고 예정신고는 모두 안 했어요. 예정신고 안 했으니까 확정신고 해야 되겠죠. 이때 자 여기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 예정신고 확정신고 할 때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같은 연도에 2번 이상 하면 누진세율 적용은 6에서 몇 프로? 45%. 그렇게 누진세율 적용하는 건 합산해서 예정신고 해야 돼요. 자, 그럼 봐요. 지금 먼저 여기 3월 달에 건물 팔고, 그리고 5월 달에 토지 A 팔고, 6월 달에 토지 B를 팔았어요. 그럼 먼저 A 보세요. 건물. 자, 3월 달에 건물에 대한 과세 표준 계산해 볼게요. 건물. 자, 매매 차익이 얼마나 왔어요? 1,500만 원. 양도 차익 1,500만 원 나왔어요.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3년 보유해야 되는데 1년 8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없어요. 그러면 얼마? 1,500만 원 소득금액 나왔죠? 여기서 등기를 했잖아요. 등기. 다 등기됐어요. 등기하고 팔면 기본공제 얼마? 250만 원은 공제받잖아요. 그러면 얘는 과세표준이 1,25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음 이번에는 A토지 보세요. A토지는 뭐예요? 양도차손. 손해봤으니까 납부할 세금 없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B를 팔았네. 지금 B 거 물어봤어요. B 얼마? B 토지. 자, 2,500만 원 뭐 나왔어요? 양도 차익 나왔죠. 양도 차익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곱하기 양도 차익에 여기 보세요. 3년 5개월 보유했으니까 1년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1년에 2%씩 3년이니까 6%. 그리고 여기 6%로 하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볼게요. 2,500만 원에 곱하기 6% 계산을 해봐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1,150만 원 나와요. 150만 원. 그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감하여 150만 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 그러면 소득금액이 얼마? 2,350만 원. 맞아요? 2,350만 원 이게 소득금액이죠. 여기서
이제 여기 자 요거 4년 3개월이니까 6에서 45 얘도 2년 이상이면 세율이 6에서 45 둘 다 누진 세율이죠. 초과 누진 세율. 그럼 합산해야 돼. 그럼 5월 달에 파는 거에 대해서 손실 나온 걸 여기서 얼마 2천만 원 손실을 빼. 그러면 얼마 350만 원인데 얘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어요. 왜? 여기 같은 연도 건물에서 250만 원 공제 받았으니까 여기는 공제가 없다. 그럼 여기 B 토지는 과세 표준이 350만 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건물은 그대로 12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간다. 합산해야죠. 요거 합산. 그죠? 예, 그래서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번 이상 양도했을 때는 합쳐서 그럼 이거는 이익 받지만 여기 앞에서 손실 나왔으니까 요거 합쳐서 계산하니까 요거 빼죠. 그런데 여기서 혼동하는 게 양도 차익이 나오면 먼저 여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서 150만 원 빼주고 여기서 공제를 해준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왜 합산 안 합니까? 이거는 1년 6개월이니까 누진세율이 아니라 지금 건물을 1년 8개월이니까 이건 비례세율 40% 비례세율 6에서 45가 아니라 세율 구조가 서로 달라요. 그죠? 누진세율 적용 대상만 합산해서 신고한다. 이렇게 해서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25번, 26번 문제 있죠? 25번, 26번 문제가 난이도 상에 해당하고 이것도 제한 시간에 풀기가 어려워요. 난이도가 높은 거.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 3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리고 중간 정도 난이도가 8문제 그리고 하에 해당하는 문제 무난한 거 5문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평균 봤을 때 우리 난이도는 중간 정도 난이도가 되는데 다만 우리 특징이 2개 있었다면 2가지인데 35회 시험에서는 지문이 길었다는 거하고 또 하나 쉽게 풀을 수 있는 등록면허세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었는데 그런 출제가 안 될 그런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35회 시험은 어려웠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36회 시험을 대비해서 우리는 35회 시험 중심으로 그 정도 난이도로 36회도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차분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